한마을에 허리케인이 덮쳐 사람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 매장이나 숙소는 가격을 높였고, 이는 가격폭리 방지법의 시발점이 되게 되죠. 정의란 무엇일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선 정의의 3가지 접근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격폭리 방지법에 대한 찬반 주장을 보면 복지, 자유, 미덕이라는 3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의 폭리는 사회 전체 복지에 기여하지 못할 뿐더러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른 이익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가시키고,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에게 미덕을 장려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견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들 스스로 최선의 삶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까요?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지 알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러한 것들을 각각 자격 있는 사람에게 배분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누가 무슨 이유로 그러한 자격을 갖게 되느냐는 것이죠. 정의에 대한 3가지 접근 방식은 복지, 자유, 미덕입니다. 이것들은 각기 정의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법은 복지의 극대화입니다. 공리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 접근법은 자유의 존중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접근법입니다. 세 번째 접근법은 미덕의 배양입니다. 미덕은 곧 좋은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덕이 중시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는 접근법입니다. 이 3가지 접근법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전차 기관사입니다. 전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 철로 위를 폭주하고 있는데, 저 앞에 한쪽 철로에는 작업자 5명이, 다른 철로에는 작업자 1명이 철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철로를 선택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1명을 희생시키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이번엔 여러분은 철로를 바라보던 구경꾼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차가 폭주하고 있고 철로 위에 5명의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당신 옆엔 덩치 큰 남자가 있었는데, 당신은 그 사람을 전차가 들어오는 철로 위로 밀어서 멈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 남성을 미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사람을 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모두 1명을 희생하여 5명을 살린다는 것인데, 어떤 게 다를까요? 사람을 미는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살할 때 의지를 거스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도덕적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세운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도덕적 딜레마는 어떤 게 있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6월 미 해군 특수부대 실소속 마커스 루트렐 하사와 부대원 3명이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산악 지역에서 정찰 활동에 하는 중에 100마리의 염소를 이끌던 목동 2명을 만났습니다. 마커스 하사와 부대원들은 자신들의 정찰 활동을 목동에게 노출되었고, 그들을 죽일지 풀어줄지를 고민했습니다. 한 부대원은 목동이 적에게 아군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마커스 하사는 풀어주자는 결정을 했고, 풀어준 지 1시간 반 만에 100명의 탈레반 병사에게 포위되어 3명이 죽었고, 이들을 구출하러 온 16명의 병사 또한 죽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마커스 하사는 목동들을 죽이지 않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이들이 처한 딜레마가 그토록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목동들을 풀어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동들이 그저 죄 없는 민간인인지 탈레반에 협조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살아가면서 전차나 염소 목동 살해의 상황에 직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의 딜레마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도덕적 주장을 전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부당함,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을 둘러싼 주장들이 경쟁하는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도덕적 사고란 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답합니다. 1884년 여름, 영국 선원 4명이 작은 구명보트에 탄 채 지나가는 배를 만나 구조되기를 바라며 남대서양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일째 되는 날 죽어가는 17살 소년을 다른 3명이 먹었고 4일을 더 연명했습니다. 24일째가 되자 배가 그 근처로 지나가 생존자 3명은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은 소년을 죽이고 그를 먹은 사실을 자백했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나 우리 일상 속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도덕 철학 및 정치 철학의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법 개혁가인 제러미 벤담은 공리주의 원칙을 만들었는데, 공리주의의 핵심은 바로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 즉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벤담에 따르면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옳으며,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이나 불행을 막는 일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행복의 총합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개인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에서 모든 사람의 기호는 동등하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모든 도덕적 행위를
통일된 단위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공리주의의 두 번째 약점은 모든 가치는 공통된 하나의 단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난 공리주의가 좋은 것 같아. 다수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 아닐까? 라는 생각은 다음 두 가지 반박에 막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세금, 특히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재분배할 이익도 줄어들면 전체 공리는 줄어들게 될 거야. 두 번째는 부자의 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되면 부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좋은 의도지만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쓸 자유는 있어야지. 자기 소유라는 개념은 매력적이죠. 일부 사람들이 정부가 낙태를 금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춘 동성애를 법으로 처벌하는 안 되는 이유 역시 서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어떤 이는 자기 몸은 자기 것이므로 장기 거래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유지상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선택이 항상 자유롭지 않으며 때론 강압이나 상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의보와 권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그는 도덕이란 행복 극대화나 그 밖의 어떤 목적과도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대신 도덕은 인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한 동기에서 찾아야 하며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동기 때문에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칸트는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동기뿐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할 때 결과보다는 동기를 따져야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해. 왜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미국 정치 철학자 존 롤스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우리가 집단 생활의 원칙을 정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고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는 무지의 장막 속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내가 부자인지 노숙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떤 종교인지 모르는 것이죠. 이처럼 원칙을 정할 때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합의한 원칙은 정당하다고 존 롤스는 말합니다. 내가 노숙자일지도 모르니 가난한 데다 도움도 못 받을 상황에 놓일지 모를 제도는 피하는 것이 좋겠어.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존 롤스는 여기서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언론 및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 자유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과 부를 똑같이 나누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불평등한 사회적 경제적 배분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이 책은 정의의 세 가지 접근법에 대해 말하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정의란 공리나 복지의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며, 세 번째 방식은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 저자는 세 번째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공리주의의 첫 번째 문제는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들며,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의 모든 선을 하나의 가치로만 획일화하고 그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존중은 공리주의 방식의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정의로운 사회는 공리 극대화나 선택의 자유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사례를 알고 싶으신 분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